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규섭입니다. 직업은 농부이고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올해 같이 농사를 학교 텃밭에서 지을 분들인 거죠. 전체 그 지원하신 분들이 다 오신 건 아니죠. 네. 작년까지 그 일반 분양이라고 해서 농사 짓던 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농장 옆에 땅을 새로 마련해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여기 오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여기 학생들하고 농사 수업을 하는데, 같이 이제 올해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그 일반 분양 받아서 농사 짓던 분들이 하여튼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제 농장을 처음에는 농장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텃밭 생명 역동농업 방식으로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경력이 이제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스스로들 지금은 알아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저보다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어서 학교에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그분들이 이제 옮겨가게 됐고, 그분들이 하던 땅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의 사정을 보니까 아직은 이제 박균 선생님도 아까 얘기한 그 수습 단계에 있는 학교라서 농사 이외에도 바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 농사를 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안 그래도 바쁜 분들한테 이건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바쁜 분들한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이제 올해 제가 먼저 하신 이미준 선생님이나 박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분양을 받는 형식으로, 부모님이든 선생님들은 뭐 아이들과 농사를 지으니까 참여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농사 텃밭 생명 역동농업 관련해서는 제가 좀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소통을 하죠? 우리가 또 단톡방을 하나 만드나요? 너무 많아. 단톡방이 너무 많죠. 또 선거철 다가오는 것도 더 많아져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겠죠. 저는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명역동농업 텃밭을 하면서는 그 페이스북의 그룹을 이용했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 단톡방을 이용하는 게 더 이렇게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2013년도에, 농사는 제가 그 두물머리 쪽에서 2000년도부터 지었는데, 그 4대강 그 문제로 이전하면서 지금 개군면으로 옮겼는데, 그게 2013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 혼자 농사를 짓다 보니
농장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도시 사람들한테 그 분양을 해줬어요. 10평씩. 그래서 1년 동안 유기농업이나 생명역동농업이나 뭐 어떤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초보자일 테니까 저랑 같이 지으면서 기술도 배우고 원리도 배우고 또 생명역동농업이 뭔지를 같이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됐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13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데 22년도니까 꽤 됐죠. 꽤 오랫동안 해왔고, 그때 만들면서 이분들이 뭐 이제 서울, 경기도에 흩어져 사는 분들이니까 주로 주말에만 오게 되겠죠.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텃밭에 오게 되는데, 그럼 농사라는 게 주말에 와서 다 되는 일이 아니니까 뭐 집에 돌아가서도 궁금한 게 있고 또 뭐 씨를 뿌려놨거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그때는 양평 소셜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는 이제 양평 생명역동농업 뭐 텃밭 이런 식으로 짓고 싶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생명역동농업을 아냐 아무도 모르는 걸 그 공개되는 페이스북 그룹에 대문 이름으로 딱 붙여놓으면 안 그래도 이제 생명역동농업에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뭐 미신이니 점성술이니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농장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SNS 공간에서 소셜 그래서 양평 소셜 팜으로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참여하는 처음에는 한 20가족 뭐 10가족 시작해서 20가족 좀 늘어났어요. 24가족까지 늘어나서 그분들이 생명역동농업을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4, 5년쯤 지났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이젠 생명역동농업 농장으로 하자. 이게 이런 건 줄 몰랐다. 그래, 잘 됐다. 그래서 그 양평 소셜 팜이라는 것은 갈로 안으로 놓고 지금 그 그룹에 가면 아마 생명역동농업이라는 말이 대문에 나와 있고 또 과정에서 학교가 텃밭을 준비하면서 제 농장에 있는 분들 여기 와서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자. 서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평 자유발도록 학교 생명역동농업 텃밭 이렇게 긴 이름이 됐고 갈로 열고 양평 소셜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일 만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건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들은 양평 소셜 팜을 했던 분들은 페이스북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장단이 있겠는데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카톡방에서 하는 소통 방식은 약간 폐쇄적인 우리끼리의 소통 방식이라면 페이스북은 완전 개방이에요. 이제 노출되는 소통 공간인데 장단이 있어요. 뭐 비밀 얘기도 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얘기도 해야 되면 카카오 단톡방이 편하고 페이스북 그룹은 대신 이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생명역동농업에 대한 어떤 원리나 정신을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톡방보다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파급력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생명 역동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의문이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농사에 대해서든 그 질문이 페이스북 공간에 그 질문을 올려놓으면 단톡방에서는 우리끼리만 그 질문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없이 개방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농사를 짓다 보면 토종 씨앗을 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다는 건 아는데 토종을 어떻게 구하고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심고 뭐 이런 뭐 일반 채소와 토종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정보들은 특별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그 토종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그룹들도 많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사 짓는 농민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페이스북이 더 넓게 또 더 폭넓게 공유되고 소통되더라.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 동의가 안 되면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톡방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둘 다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물론 존중은 합니다만 이분들은 따로 문자를 보내야 되고 이러면 본업인 농사보다는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식으로든 소통의 공간이 SNS가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고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논의해서 뭐 단톡방도 괜찮고 페이스북도 괜찮다고 봐요. 논의해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명이 참여하면 20명이 다 다음 주에 뭘 할지 궁금하니까 다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 받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데 공동의 소통 공간이 있으면 이제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있다. 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씩 해결하고 갈까요? 그거는 일단 좀 끝부분에 네. 네. 얘기 선생님이 주로 듣고 끝부분에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우리 학교 텃밭은 대개 이제 9년? 하여튼 농장에서까지 하는 거 보면 그 정도 됐어요. 시간이. 학교에서 한 것도 몇 년 되죠. 5, 6년 되는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존에 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합류한 분도 있는데 어쨌든 6년 이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하고 6년 동안 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 발도르프 학교와 생명 역동농업의 관계는 박규현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농사라는 게 식물을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도 저 와닿던데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라면 인간이나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큰일 날 수 있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죠. 농사는 한 해 농사를 잘못 씨를 뿌리면 농사가 망했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잘하면 되는데 사람에 대한 교육 문제는 이걸 다시 들고 가서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식물도 어떤 점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저는 어디에 가서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사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많이 따져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이제 수확을 얼마나 할 건가, 수확량이 많고 적고, 또 그걸 팔았을 때 수익이 되고 안 되고 소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게 현실인데, 생명의 엽떡농업에서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식물을 잘못 대하게 되고, 곧 식물을 잘못 대하게 되면 자연을 잘못 대하게 되고, 그릇된 태도로 접하게 되면 그 결과의 피해는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감염병이나 또 가축의 질병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현실이니까, 일단 텃밭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합의한 게 생명 엽떡농업을 한다였어요. 우리 모두가. 난 생명 엽떡농업을 안 하는데 이 텃밭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알든 모르든, 근데 대체로 한 1, 2년 지나면, 왜냐면 나중에 올해 저희 농장에서도 학교와 같이 생명 엽떡농업 강의도 올해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엽떡농업을 실천한다, 이게 첫 번째 합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였어요. 뭐 이건 충분히 동의가 되는 거죠. 그동안 뭐 몰래 이렇게 농사가 식물이 잘 안 자라고 병든다 해서 몰래 바카스병에 농약을 담아서 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주말 농장이 이렇게 붐일 때는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단속을 하니까 바카스병 같은 데 넣어와서 이렇게 뿌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없었고. 요거는 동의가 되시죠? 네. 선생님 치라 그래도 안 치시겠죠? 그 다음에 농사 망쳤어요. 그렇죠. 세 번째 합의한 게 비닐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 비닐이 석유 부산물이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죠. 지금도 요거는 너무 비닐을 농사에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이후에 수거가 안 되고 농민들이 귀찮아서 그 농가 논둑밭둑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단속은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왜? 어마어마한 폐비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자. 그래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험이 있어서들 알겠지만 5월부터 9월까지 나는 그 장마를 낀 그 잡초라고 말하는 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풀을 이겨냈다는 농민이 없죠. 그래서 특히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골치 아파하는 게 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경험담을 나눠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도 작년에 농사 마치고 이랬더니 올해 제일 힘들었던 걸 뭔지 적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잡초. 잡초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고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잡초가 너무 힘들었다. 풀 뽑는 게, 이런 얘기를 아이들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잡초와의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데, 이게 비닐은 한 방에 해결해 주거든요. 덮어버리니까. 근데 대신 그게 석유 부산물이어서 토양이나 생태계로 이게 비닐이 흘러 들어갔을 때 너무나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용으로 우리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망하겠다가 아니라 비닐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풀멀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농사 말이어서 멀칭이란 말이
덮기예요. 이 맞죠? 풀을 가지고 덮는 거예요. 요령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번째로 한 게 기계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게 지금 현대 농업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리 땅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 가급적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자, 하지 말자. 이 밭을 처음 만들 땐 저는 농기계를 제가 뭐 트랙터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 조성부터 농기계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다 대용으로 농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삽, 홈이 괜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해보니까 틀밭 하나 만들더니 이제 다들 하는 소리가 세상에 농사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저희 같으면 이제 365일 그렇게 하는데 틀밭 하나 만드는 몇 시간 삽질을 해보고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농기계를 만들어서 했고 대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기계 석유를 태워서 사용하는 농기계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하는 농기구를 대용으로 쓰자. 이게 훨씬 더 생태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또 있나요? 제가 기억이. 하여튼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되겠죠. 작년에 한 해 제가 그 미르네 성지에 카톨릭에서 하는 그 생태 농장에 1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거기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조차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생명의 역동농은 뺐어요. 거기는 이제 그런 농장은 아니니까 대신 간간히 제가 소개만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비닐을 보고 비닐을 사용 안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냐고. 그 카톨릭은 신부님 얘기가 거의 뭐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처럼 복종하고 순명하는데 신부님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가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그 평가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소감을 얘기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비닐은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풀과의 전쟁에 이기자면. 그런데 가능하다는 걸 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땅이 훨씬 더 비옥하게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1년 해봤는데 본인들이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적용시켜서 텃밭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게 막상 해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옵션으로 제가 이거는 넣었습니다. 점차 토종 씨앗으로 아니면 대용으로 그 토종은 아니더라도 토착화된 이런 씨앗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은 한 번에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바꿔 나가자.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요게. 근데 이제 저같이 유기 인증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에서 요걸 관리하죠. 관리하는 게 농장에 와서 흙을 떠서 검사를 해서 이런 성분이 남아 있는가, 뭐 이 관리를 잘 하는가 이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유해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걸 유기농업이라 하고 인증을 제가 받으면 정부에서는 저한테 이제 고유 번호를 줘서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제 이름이나 제 고유 번호를 치면 대략의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받으면 좋긴 해요. 받을 수는 있는데 뭐가 좋냐 하면 그 공익형 직불금의 대상이 돼서 한 1년에 100만 원 아니면 이게 이제 선거가 몇 번만 거치면 200만 원 될 수도 있을 거 자꾸 올리는 거니까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익형 직불금은 개념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나무를 한 그루 잘 가꾸고 식물을 심으면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 농사는 오히려 산소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래서 유기농하고 이러면은 국토에 이제 정원사라 그래서 공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기여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공익형 직불금을 작년인가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농민들이 엄청 싸워서 이제 얻어낸 건데 우리가 대신 그게 있어요. 그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신세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따라요. 농작물을 가서 수시로 검사해서 비용 들죠.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텃밭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는 이제 동의가 되죠. 네. 힘들다고 해서 선생님 관리기 가지고 와서 이거 좀 해봐 그러니까 뭐 이런 농기구를 이용해서 관리기는 이제 휘발유를 태워서 하는 고랑을 만드는 기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생명의 역동농업이에요. 물론 이제 뿌리가 인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지학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명 역동농업의 원리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슈타이너 박사가 그 1924년도에 거의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처음으로 그 유럽의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사 강의를 했잖아요. 그 한 열흘 동안 한 농사 강의를 사후에 그 강의록으로 묶어놓은 그 책이 유일한 생명 역동농업에 대한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 강좌 모음인 거죠. 그래서 이 책밖에 없어요. 이 책이 이제 오늘 가져오라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2006년부터 저도 거기 회원으로 했고 총무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 생명 역동농업 실천 연구회라는 농민들 모임에서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한 강의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라서 옮겨놓은 거라서 뭐 생략된 부분도 많고 은유나 비유도 많고 어떻게 제가 농민들한테 요걸 이렇게 읽어보라고 많이 줬을 땐 대부분 다 안 읽어요. 1장 읽다가 저도 그랬어요. 2000년도부터 농사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 이건 옛날 책 표지는 좀 다른 형태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1장을 읽어보고 무슨 이런 정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해놔서 지금 우리가 하는 농사 경험이나 농사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접어뒀다가 다시 우연한 기회에 뭐가 있나 또 봤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나 머리에 남는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읽으면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이거 미신, 종교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의 점성술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마법사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생명의 역동농업에 대한 텍스트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계속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양평 자유학교 선생님들 처음 학교 만들기 준비할 때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지학에서부터 이걸
해석하고 풀어 나가니까 그제서야 여기에 담긴 이 농업에 나타나는 것들을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사람의 똥 오줌은 식물의 퇴비로 적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하고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는 똥 오줌을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을 제가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나 그 바이오 다이나믹을 하고 있는 곳에 가거나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 나라 말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답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답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답을 해준 사람이 박규현 선생님이었는데, 물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다만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숱하게 들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이제 한켠에 묻어뒀다가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것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스르륵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학교 와서 간헐적으로 듣는 인지학 공부나 뭐 사계절 대천사 얘기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풀리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은 생명 역동농업을 하면 유일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데, 다만 이걸 들고 끝까지 물고 붙들고 있으면 인지학이나 발도르프 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겠다. 이미수 선생님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요것만 읽을 때하고 다른 거랑 읽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한번 농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라고 농민들하고 21년째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저는 이렇게 설득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뭐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생명 역동농업이다. 근데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리고 요 책은 평화나무 농장이라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10권을 받아왔는데, 농민들이 그 생명 역동농업 하는 농민들이 저게 만들어낸 책이에요. 일반 서점에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농장을 아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는 전화 이렇게 이미순 선생님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텃밭을 하는 동안 이 책도 한 권씩 사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이 책에 대해서 박규현 선생님 보고 내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쑥인지 쑥갓인지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팔을 보고 알로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 책에 나오는 이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거의 모두. 이게 슈타이너 인지학으로 오려면 동양의 어떤 그런 전통 철학이나 농사를 접목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생명 역동농업을 하다가 문득 드는 질문들을 꼭 표현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요게 서서히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내 것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생명 역동농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크게 보면 땅을 일구는 거잖아요. 공간에서. 근데 농사라는 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농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 막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물었듯이 지금 딸기를 화분을 내가 아이들한테 지난 가을에 이제 종강하면서 키워봐라라고 줬는데 사실은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화분을 큰 데로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분갈이도 해야 되고 키우다 보면 이 딸기가 시시때때로 변해요. 뭐 이상한 줄기도 나오고 또 꽃은 피는데 겨울에 벌이 없으니까 이제 꽃은 곤충이 있어야 매개 역할에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는데 겨울에는 곤충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딸기 열매를 맺히게 하느냐. 근데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기형으로 맺히죠. 찌그러지거나 안 맺히거나 맺히다가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올바로 대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식물들은 이제 자가 수정이라 해서 자기 꽃 안에서 암수가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건데 수정을 하는 건데 선풍기 정도를 세게 틀어놔도 수정이 될 정도의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호박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먹는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애호박에 그 남자 꽃을 띄어다가 여자 꽃에다가 사람이 가서 일부러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시키죠. 근데 이거 힘드니까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강제 수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역동 농업을 하면 그런 그 농장이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이 있고 요걸 땅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농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생명 역동 농업은 나눌 수 있어요. 요것을 하지 않으면 생명 역동농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짜인 거죠. 근데 요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시간은 제가 달력을 좀 가져왔는데 역동농업을 하는 물론 발도르프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면 요런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파종 달력이라고 그러고 각 나라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작년에 저희가 일본, 미국, 독일 달력을 놓고 다 비교를 해봤는데 뭐 시간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우리는 8시간 시차도 있고 또 뭐 서머 타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우리나라 시간대를 안 쓰고 동경 표준시를 쓰죠. 거기는 30분 시차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일본이 빠른가요? 우리가 빠른가요? 일본이 빨라요? 우리가 빠른 거 아닌가? 우리가 해가 동쪽에 있는 일본이 빠른가? 아무튼 그래서 30분 시차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시간대를 30분씩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정하면은 고민은 해봤는데 더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시계랑 이거는 다르니까. 근데 농사를 지을 때 30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맞춰야 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밥 먹고 1시 반부터 1시 35분부터 가서 내가 반드시 감자를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를 웃겨?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달력이 파종 달력이라 그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그래요. 맞죠? 앨리스는 이 달력 알고 있죠?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근데 요 달력은 매년 만드는 거죠. 근데 요 달력이 활용하는 데는 생명 역동 농업을 한다 그러면 이 달력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을 가시거나 하면
아마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종 달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게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게 걸려 있는 이유는 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농사의 시간. 그래서 오늘 보면 22일이죠. 2일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22일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표시가, 이게 처녀자리라는 별자리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별자리 표시 옆에 노안이 와서 20, 1에서 19는 열매, 20에서 24는 뿌리. 근데 요 안에 오늘 하루의 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요건 달이 가는, 달은 한 달 동안 가죠. 지구를 한 바퀴 돌죠. 달이 가는 길에 지구에 선 내가 달을 쳐다보면 달 뒤에 처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금 오늘 처녀 자리 앞을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달이 언제 처녀 자리 앞에 들어서느냐? 20시부터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구에 서 있을 때 달이 있고 달 뒤에 처녀 자리가 있고 태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 안에 행성도 있을 거고 다른 별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별자리, 우리가 12궁도라고 하는 이 12궁도, 내가 서 있는 지구, 그리고 태양이 보이고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걸 우리 황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황도는 또 12별자리 앞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행성들이 있고 지구를 또 달이 돌고 있고, 이렇게 별들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스스로 돌고 어느 걸 축으로 해서 또 돌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도는 걸 365일 1년이라고 그러고, 한 달 동안 도는 것을 30일 동안 도는 달을 한 달이라고 그러고, 지구는 하루에 24시간 자전을 하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끊임없이 도는 하늘에 뜨는 별자리를 보고 이걸 이제 천문이라 그러잖아요. 천문이라 그러고, 이 천문을 보고 이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마다 고유한 성질 4가지가 이 달력 첫 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처녀자리 다음에는 천칭, 저울, 천칭 자리로 언제 갈 거다. 별자리가 크면 한 3, 4일 걸쳐서 갈 거고, 별자리가 작으면 하루 만에 지나갈 거예요. 그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러면 그 시간대로 1시부터 19시까지는 열매, 20시부터 24시까지는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시간대는 열매 작물을 파종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열매 작물을 심기 위한 밭 준비를 하고, 열매 작물에 대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수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식물이 보면 우리가 먹는 식물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매를 먹는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그렇죠. 뿌리. 네. 그다음에 잎. 네, 삼겹살에 싸먹는. 그다음에 꽃. 네, 브로콜리 같은 것도 꽃이죠. 이렇게 4가지의 식물 형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농사에 활용하는 4가지 식물인데, 이건 4가지 식물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나눠 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는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래서 아까 박 선생님이 생명의 역동농은 땅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게, 요 4가지의 근본적인 뿌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별자리와 그 태양계 별들이 요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흙, 물, 불, 빛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흙, 물, 불, 이 빛의 성질이 지구의 별들의 관계에 의해서 지구에 내려와서 흙은 뿌리의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하고, 물은
잎의 식물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과물이 요거인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의 제일 근본적인 게 인지학과 이제 통한다는 게 그 세상 만물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생명 역동농업의 기본 그 세계관,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인데 이게 인지학이나 발도르프에도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유기 이론론 이런 식으로. 그게 생명 역동론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 요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달력을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요 달력을 보고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이 처녀자리 별자리가 아니면 혹은 요때 뭐 달이나 행성의 어떤 위치나 작용에 의해서 열매 맺는 식물한테 깊이 관계를 맺고 이제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 생긴 질문이 이 12별자리 외에도 하늘에는 엄청 많은 별이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별들이 무수히 떠 있고 그러면 그 많은 별들이 다 작용할 텐데 굳이 12별짜리만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바로 미신이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군. 그렇군. 그치. 너무나 많은 별이 다 식물과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박교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답변을 못하겠다 나는. 내 실력으로는. 그랬을 때 박교원 선생님이 이렇게 술을 좀 드시더니 또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이 달력이 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대 별이 지구에 있는 열매 식물한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의 성질을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녀 자리가 있고 달이 여기를 지나가고 행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뭐 삼각형을 그리거나 이런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깊이 하겠지만 일직선을 쓰거나 나란히 쓰거나 할 때 그런 시간대에 있을 때는 열매나 뿌리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그 별이 그 행성이 지구의 식물한테 이렇게 콕콕 찔러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성질이 그런 거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 달력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명역동농을 하자면 달력을 한 곳씩 사가지고 가야 돼요. 저 뒤에 있고 이 달력이 없는데 나 우리 생명역동농을 한다라고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아마존이나 보면 미국에서 쓰는 달력 또 일본에서 쓰는 달력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시간이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각각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독일에서 지금 가져와서 번역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다 맞아요.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나눠놓은 시간대가 365일. 처음에 했을 땐 제가 한 서너 군데 약간 시간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달력을 만드는 분들이 이 별의 위치를 보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아, 요때는 열매야. 근데 아니지. 일본에서는 그 열매라기보다는 이미 뿌리로 넘어간 시간이야. 그래서 요 19, 20 요 사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달력을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달력은 10%인가 어느 정도를 독일에 그 뭐예요 이렇게 판권 줘야 돼요. 20% 주니까. 그러니까 매년 우린 독일에다 판권을 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달력을 이렇게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 생명 역동 농업을 하는 이제 바이오다이나믹 본부에서 달력은 꼭 무슨 색깔의 표지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정해줘서 그걸 어기면 이걸 이제 만들도록 허용을 안 해줬으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독일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2006년부터 생명 역동농업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달력을 얻어다 써야 되냐 이게 뭐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작년인가 개봉한 천문이라는 영화인데 세종대왕이 해시계의 달력을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장영실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 똑똑한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중국에게 반역하는 거다. 매년 이제 중국에 가서 그 달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건 독립한다는 것에서 중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철저하게 사대적인 관점에서였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요 얘기가 나가면 되게 싫어할 다른 생명 역동농을 하시는 분들이 서기섭 저는 무슨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 달력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건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해서 그 축적된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참고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9가지 증폭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로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증폭제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조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교류할 때는 프리퍼레이션 아까 바이오다이나믹 카렌다라고 하듯이 프리퍼레이션인데 요 증폭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공간을 관리하는 생명 역동 농업만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달력, 하나는 증폭제. 증폭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 다 들어있고 시간에 대한 얘기는 달력이 있고 그래서 꼭 이 두 권을 준비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권이나 모든 게 저기 독일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좀 많이 의존해서 할 수 있고 올해 평화나무 농장에서 김중근 선생님이 그동안 그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생명 역동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 푸른 씨앗에서 거의 지금 막바지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이 증폭제에 대한 사용 사례나 경험,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김중근 선생님 쭉 하실 것 같고 아마 올해 초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책이 나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 증폭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텃밭에 농사를 실제로 시작해 보면 땅의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농사에. 그 다음에 퇴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기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뭐 농사 입장에서 유해 동물 두더지니 여기는 보니까 고라니가 그렇게 와서 다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요 농사 짓는 공간을 다른 농사 뭐 유기농업이나 자연재배나 일반 관행농과 다른 점은 생명 역동농업은 땅, 퇴비 이게 영양분이죠. 식물에 주는 식물이 가지는 병, 벌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독특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생명 역동농업이에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이 다른 농업과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은 이 두 가지예요.
시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달력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공간을 잘 물론 이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 별기운 우주의 어떤 그 기운과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땅을 관리하는 증폭제가 2개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소똥, 그 솥불 가지고 하는 증폭제. 그 다음에 수정가루 증폭제. 근데 수정가루는 정확히 말하면 땅에 자라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2가지를 내가 대비를 시켜 놓은 건 우리가 생명역동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원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 별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솥불 증폭제를 우리가 부르기를 겨울 태양의 증폭제라고 부르거든요. 겨울 동안 지금 땅에 묻어 있어요. 봄에 이제 캐낼 텐데 그래서 생명 역동농을 하고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땅에 뭔가를 묻어놔요. 솥불을 묻어놓든 소 두개골을 묻어놓든 뭐 이상한 걸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기급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하는 실천 행위를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그 원리를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겨울 태양 증폭제 수정가루는 여름 태양 증폭제 시기도 반대이고 반대 시기의 땅에 묻어요. 근데 여기는 태양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이제 연상이 되죠. 여름 태양, 겨울 태양. 그리고 이 퇴비에 되는 증폭제도 6가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풀이 나오죠. 우리 텃밭에 심어져 있는 토풀, 카밀레, 뭐 이렇게 쭉쭉쭉 민들레까지 6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 토풀이란 풀은 화성과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여름에 얘기 떠들다가 겨울에 이제 농사 안 짓게 되면 자꾸 잊어버려서 혹시 행성이 틀리더라도 나중에 수정할게요. 화성과 연관이 있고 이건 수성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별자리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풀은 유황이 잘 작용하는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은 옛날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나르는 뭐 존재라 그러나 하여튼 좀 신성시한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그건 이 풀 속에 유황이 잘 작용하고 있고 이 유황의 작용은 괜히 신성한 게 아니라 별의 기운을 잘 식물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이 잘 작용하고 반대로 이제 요 카밀레 같으면 에테르가 잘 작용하고 요런 풀의 특징, 별과의 관계, 그 별의 특징을 보면 요 놈이 동물의 기관 중에서도 요것과 유사한 게 있겠다. 왜냐하면 다 별 기운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식물이든 광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요게 딱 특징이 신장이에요. 콩팥. 신장, 방광, 오줌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보 속에는 기억하고 별기운을 모아내고 이제 그 별기운이라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자아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토프를 그 숫사슴 오줌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화성의 역할과 유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퇴비에 넣는 증폭제들이 다 카밀레는 이제 소장과 관련이 있고 장기 흐르는 장기 그래서 별은 수성과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카밀레는 에테르 아스트랄이 아니라 에테르고 그러니까 생명 기운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오고 숙면을 취하기 힘든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카모마일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그 대신 이런 이제 토플은 그, 재생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상처 났을 때 이걸 재생하거나 뭐 병이 났을 때 쓰고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의 사용 사례나 풀의 형태나 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별과도 연결이 되고 동물의 기관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비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보면 그 떡갈나무 중폭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퇴비에 사용하는 건데 이건 달과 연관이 있어요. 동물의 기관 중에 달과 연관이 있는 부위가 이 두개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떡갈나무를 부셔가지고 껍질을 소의 두개골 아니면 동물의 두개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의 두개골에 넣는 이유는 보통 동물의 두개골이 공간이 좁은데 소가 제일 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과 이렇게 증폭시키고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떡갈나무 증폭제는 반대 작용을 해요. 이건 그 에테르라는 성질을 억제시키는 액체예요. 이게 식물에게는 그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을 억제시켜 버리면 우리 가끔 뭐 채소를 키울 때 어떤 이유에서든 웃자라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떡갈나무 증폭제는 그 웃자람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테르 기운을 빼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동안 현대의 농사는 퇴비는 어떤 성분이 있으니 그 성분을 조제를 하죠. 뭐 화학적으로 조제해서 요소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슈타이너 박사는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라고 해요. 살아있는 것 속에 땅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속에는 살아있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만들고 쓰고 화학 농약을 쓴다는 건 이 별 기운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자연의 그 불변의 법칙은 순환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조제 물질이 들어가면서 이 순환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환이 깨져 버리면 식물의 생명력이 급격히 퇴화돼서 번식 힘이 상실되거나 성장 힘이 상실되거나 이런 기운이 엉뚱한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다스리고 땅 위의 식물을 다스리고 퇴비를 만들 때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놓고 병을 다스리고 벌레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요 9가지 증폭제 외에 이걸 연소 증폭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니면 주변에서 실험하기로는 예를 들면 가축을 기르는 곳에 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파리를 보통 그 특히 돼지 키우는 분들은 파리 때문에 엄청나요. 그 여름에 들어가면 이렇게 손으로 확 잡으면 손에 파리가 이제 수백 마리가 잡힐 정도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치죠. 그래서 그 살충제 값이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한테 생명 역동농업 하는 김중건 선생님이 요 연소중폭제를 이용해봐라. 파리를 적당히 잡아서 숯에 태워서 그 숯에 태워진 이제 그 파리 가루, 파리를 화장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아서 후춧가루 뿌리듯이 그 돼지가 자라는 곳에 뿌려두면 점점 파리의 개체수가 줄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연소 중폭제의 원리는 아까 요 원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물을 만나지 않고 불을 만나 태워졌을 때 어떤 이제 번식력을 관장하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풀, 잡초 이런 이제 골치 아픈 농사에 골치 아픈 것들도 풀 씨를 일정 정도를 수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태워서 뿌리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4년 정도 지나면 그 풀이 그 밭에서 사라질 거다.
다만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서식지를 찾아가는 거죠.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의 역동농업은 파리나 심지어는 뭐 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껍질을 벗겨서 태운다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그때 슈타이너 당시에도 농민들이 그래요. 들쥐나 뱀 같은 걸 껍질을 벗겨 태워서 이건 너무 비도덕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 박사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죠. 당신들이 제초제 살충제 뿌려서 몰살 박멸을 시키는 것과 내가 한 마리 쥐를 잡아서 껍질을 태우는 뿌리면 쥐가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생명 역동농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하자면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소뿔을 묻어야 되고 수정가루 증폭제를 묻어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농장에서 강의할 때 이제 그 오후에 실천 활동으로 한 번씩 해볼 거고 올해는 수정가루 증폭제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돌가루거든요. 모래 성분 석영 장석이라는 차돌인데 이걸 밀가루보다 더 곱게 부셔서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디다 부셔야 될지도 모르고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죠. 근데 소뿔도 암소뿔인데 송아지를 한두 마리 뺀 암소의 뿔을 사용한다는 건데 더한 건 풀을 먹인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동물복지나 유기축산을 하는 소의 소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토풀, 카밀레, 쐐기풀, 새뜨기, 민들레 이런 풀들이 동물의 기관과 합쳐지고 조합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이 풀들이 독일에서는 그냥 들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잡초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이렇게 귀중한 풀들을 잡초라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잡초라고 부르는 그 들풀도 각자의 소명대로 지구에서 자기 역할을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농사에 잘 활용하면 농사 짓는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 풀들을 길러서 토착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외래종들의 풀들이 물론 토종도 있지만 외래종의 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풀과 이런 기관들을 유기농으로 기른 소나 뭐 이런 기관들을 구하고 땅에 묻고 꺼내고 또 꺼낸 다음에 1시간 저어서 밭에 뿌리고 이걸 1년에 최소한 봄, 가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뭐 괴테아눔 이제 이 생명 역동농업을 관리하는 데가 그 데메테르라고 있는데 데메타라고 하죠. 그 기관에서 저긴 생명 역동농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인증도 받고 뭐 하여튼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증을 받은 농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발도르프 학교는 박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장차 요것을 실천하는 농장을 학교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잠깐 겉에 슬쩍 얘기했지만 요거도 갖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는 농사를 수확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수익성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이 많이 되는 작물, 수확량이 많은 작물 이런 거였다면 이건 아니다. 생명 역동농업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미 우리가 말하는 생명 역동농업은 1924년도에 슈타이너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농사 지으면 곧 식물은 생명력을 잃고 퇴화될 거고 그 피해는 곧 우리가 한테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때 했던 게 우리는 70년대 받아들였고 일본은 70년대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김중건 선생님 평화나무 농장 중심으로 이 슈타이너의 생명 역동농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00년이 지나서 생명 역동농업은 이제 세계 각지로 퍼져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게 발도르프 학교 이제 사실은 뭐 인지학회 이 그런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역동농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농민들이 모임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 부모님, 인지학회 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물론 양평은 무슨 밉상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아쉽긴 한데 내막을 알고 있지만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정통성이 있다 이거보다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슈타이너도 그랬어요. 이해하고 생명 역동농업을 인지학을 이해하고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해 못하면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환경이 농사에 의해서 자꾸 망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역동농업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나라 농사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고 요걸 하는데 대신 그래서 재료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텃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요 밭 분양을 폭 3m, 길이 10m짜리로 다 끊어서 만들 텐데 이제 새로 조성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 밭은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붙인 요런 밭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들은 작은 규모 또 예소 같은 경우는 아저씨 내 밭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더 크게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내가 사실은 1월 달에 하려고 왔다가 쟤도 이제 우리 농장에 옮겨간 사람들 텃밭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틀밭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도 다 동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고 지금 여기 와서 하려더니 땅이 얼어서 안 파이더라고. 근데 이제 2월 달에 개강이죠. 그래서 그 개강 전에 제가 만들어야 돼서 혹시 2월 달에 날이 땅이 어설피 녹기만 하면 제가 관리기는 가지고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삽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부모님들한테 와서 부역합시다라고 하면 또 미안하고 근데 같이 하실 분은 해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통 공간이 되면 2월 안에 밭 조성을 할 거고 이제 이 밭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3m 하나짜리 더 필요하신 분들 여러 칸 해도 될 것 같아요. 분양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10가구. 그러니까 칸수가 10개는 훨씬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이제 1학년 뭐 개똥이, 2학년 풀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요게 급해 지금 수업을 2월 달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히 만들자면 관리기를 그때는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걸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름만 넣어주시면 난 앞쪽이 여기 운동장 앞쪽이에요. 중 2번, 3번, 4번 저 끝에 그 배드민턴 치는 거기까지 있고 사실 그쪽 밭이 제일 좋아요. 이미 그 4, 5년 동안 이거 다 관리해 놓은 땅이어서 여기 부모님들은 약간 방치를 해 놓은 곳이고. 아니 선생님 그 기계 쓰실 때 그 관리기로 하실 거예요? 처음에 하셨을 때 그 트랙터로 하실 거예요? 관리기로 하죠. 조그만 거. 예. 고랑만 파서 예. 트랙터하고 오면 일이 커져서 다 드러내야 돼서 아, 관리기는 한 개 만들어서 붙여놓고 또 다음 만들고 이러면 되니까. 제 얘기는 끝났고요. 질문 있으면. 네, 이제 턴업.